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어봤던 아직도 가끔 생각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일입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공기업에 다니고 있고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지금까지 나름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그랬던 제가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앞두고 모든 걸 포기하게 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었어요. 모든 건 친구의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습니다. 야, 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우리 오빠 친구 중에 괜찮은 사람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사실 소개팅이라는 게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30을 넘기면서 주변에서 이런 제안이 부쩍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서 가볍게 응했습니다. 그래, 한번 나가볼게. 그렇게 만난 사람이 바로 그 남자였어요. 첫 만남은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그가 눈에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지만 솔직히 첫눈에 호감을 느끼진 않았습니다. 평범했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군의관으로 복무 중이고 응급의학과 전공의 과정을 마친 상태예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가볍게 시간 때우려는 분위기가 아니라 진짜로 사람을 알아가고 싶어 하는 느낌이었죠. 친구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오빠가 네 사진 보고 몇 번이나 나한테 소개해달라고 졸랐어. 진짜 진심인가 봐. 그 말에 그는 얼굴이 빨개지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 그건 좀 그냥 인상이 좋아 보여서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와의 연애는 평범한 연애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아직 군복무 중이었고 응급의학과 군의관이라는 특수한 위치 때문에 거의 매일 군병원에 대기해야 했거든요. 미안해. 오늘 갑자기 호출이 떨어져서 약속 취소해야 할 것 같아. 처음엔 그런 연락이 낯설고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가 얼마나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어느 날 겨우 시간을 내서 만났을 때였습니다. 오늘 새벽 3시까지 응급수술 2건 들어갔는데 그래도 너 보고 싶어서 왔어. 그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래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에게 진심이구나.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 차이가 오히려 매력이 됐어요. 저는 공기업의 정형화된 업무 속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는 생명을 다루는 현장에서 긴장과 책임감 속에 살았죠. 데이트는 짧았지만 대화는 깊었습니다. 오늘 환자 중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내 손을 꼭 잡으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 그 순간 정말 이 일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너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아니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야. 그는 겸손했고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 그렇게 또 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는 군복무를 마치고 응급실 펠로우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바빴지만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대답했어요. 나도 그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요.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결혼으로 이어질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건 단순히 두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 숨겨진 가족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꺼낸 다음 날, 저는 바로 저희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밝게 웃으시며 그를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우리 딸이 그동안 얘기 많이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아버지께도 똑같이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식사 자리는 화기애애했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가 돌아간 뒤 엄마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딸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저는 그때부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친구 집안이 어떻게 돼? 그게 사실 형편이 좀 어려운 편이에요. 부모님 두 분 다 고졸이시고 큰 여유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친구가 학비를 어떻게 냈는지는 알아? 전액 대출이래요. 지금도 갚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안경을 벗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는 네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길 바란다. 그건 진심이야.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집안 환경이 다르면 생각보다 많은 게 달라. 아빠, 저는 그 사람만 보고 싶어요. 집안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엄마도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가치관, 생활 방식, 돈 쓰는 방식까지 전부 다를 수 있어. 특히 결혼하고 나면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야. 걱정 마세요. 저희 둘이 잘해볼게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걱정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때는 정말 사랑만 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그 후로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예식장을 알아보고 신혼집 구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금씩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신혼집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결혼 후에도 계속 일했으면 좋겠어. 나도 당연히 일할 거야. 그럼 다행이다. 솔직히 내가 버는 월급만으로는 좀 빠듯할 것 같거든. 그 말에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물론 맞벌이 하는 게 요즘 대세이긴 하지만 뭔가 그의 말투에서 기대가 느껴졌어요. 지지가 아니라 필요에 의한 요구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래, 우리 같이 열심히 하자. 저는 애써 밝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비슷한 순간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우리 부모님이 연세가 좀 있으셔서 나중에 건강 문제 생기면 좀 도와줘야 할 수도 있어. 당연하지, 부모님이신데. 그리고 형이 지금 일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가끔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건데 왜 자꾸 그의 가족 전체를 제가 떠안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괜찮아. 사랑하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결혼 준비를 이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한번 다녀갈래? 우리 부모님이 너 보고 싶어 하셔. 드디어 예비 시댁 방문의 날이 다가온 거였습니다. 저는 긴장 반 설렘 반으로 그날을 기다렸어요. 어떤 분들일까, 나를 좋아해 주실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방문 전날 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일 갈 때 조심해.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알았어요, 엄마. 그리고 혹시 이상한 말 들어도 너무 상처받지 마. 잘난 아들 둔 시댁 어른들은 원래 며느리 볼 때 까다롭거든.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잘할게요. 그렇게 저는 다음 날을 맞이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들고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차 안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좀 소탈하셔. 너무 긴장 안 해도 돼. 알았어. 그런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한 예감이랄까요? 차는 서울을 벗어나서 경기도 외곽의 작은 주택가로 향했어요. 낡은 빌라들이 줄지어 서 있는 동네였고 그의 집은 2층 건물의 1층이었습니다. 여기야. 내가 어릴 때부터 살던 곳이야. 남자친구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저는 창밖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골목을 들어서는데 어디선가 술 냄새와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이 자식아, 돈 내놔! 아니, 저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 저 사람 원래 저래. 신경 쓰지 마. 남자친구는 익숙하다는 듯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괜찮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을 보는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자친구가 초인종을 눌렀더니 문이 열리고 예비 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왔어? 어서 들어와. 생각보다 환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안도하며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거 작은 정성이지만 받아주세요. 저는 준비한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오, 이쁘네. 고마워. 예비 시어머니는 웃으며 받아주셨어요. 그 순간만큼은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아주버님이 앉아 있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래, 앉아. 시아버지는 무뚝뚝했고 남자친구의 형은 스마트폰만 보며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우리 아들한테 잘해줘서 고마워요. 애가 군대 있을 때도 자주 찾아갔다며? 아, 네, 그때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 참 기특하네. 그런데 말이야. 시어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월급이 얼마나 돼? 그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초면에 이런 질문을 하다니. 하지만 어른이시니까 궁금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세금 떼고 400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400이면 너무 적네. 요즘 그 정도면 별로 안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래, 그럼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아버지는 병원에 계시고 어머니는 대학에서 강의하세요. 병원 의사야? 네, 그렇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집은 어디 사는데? 강남이요. 강남? 그럼 요즘에 집값 많이 올랐겠네? 자가야? 설마 전세는 아니지? 저는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뭔가를 캐묻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예비 시어머니가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잠깐만. 그녀는 일어나더니 서랍에서 종이와 펜을 꺼내왔어요. 아가씨 미안한데 여기 부모님 재산이랑 직업 좀 적어줄래? 나중에 혼수 준비할 때 필요하니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집안끼리 혼이 나는 건데 서로 형편 알아야 하잖아. 우리도 솔직하게 얘기할 테니까 너네 집도 좀 알려줘. 식구들 타고 다니는 차는 뭔지 다른 대출은 없는지 최대한 상세하겠어. 어차피 나중에 다 알게 될 테니 거짓말 할 생각은 하지 말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초면에 이런 요구를 한다고요? 저는 남자친구를 쳐다봤어요. 도와주길 바라며. 그런데 그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적어줘. 어머니가 궁금해 하시니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지켜줄 생각이 없구나. 예비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왜 부끄러워? 뭐 숨길 거라도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가씨, 솔직히 말할게. 내 친구 중에 겉만 뻔지르르 하고 실속이 없는 며느리 잘못 들여서 고생하다가 아들 이혼시킨 친구를 봤어. 저는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확인하는 거야. 너도 이해하지? 의사 사위를 얻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해가 될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는 대화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야? 아가씨 지금 기분 나쁘다는 거야? 네, 기분 나쁩니다. 초면에 제 부모님의 재산을 종이에 적으라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애가 지금 버릇이 너무 없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남자친구가 황급히 나섰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너 우리 부모님 앞에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는 어머니를 달래는 게 아니라 저를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내가 심해? 지금 네 어머니가 하신 말이 정상이라고 생각해? 그냥 궁금해서 그러신 건데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잖아.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 먼저 나갈게. 혼자 택시 타고 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야, 잠깐만. 저는 그의 재질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뒤에서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저 애 완전 버릇없네. 우리 아들한테 안 어울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기 위해 골목을 빠져나가는 내내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허탈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택가를 빠져나와 도로에 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본 거지?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 함께 미래를 꿈꿨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그의 가족 편에 서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와? 무슨 일 있었어? 저는 그제야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결혼 못할 것 같아.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얘기를 듣고 나서 한숨만 깊게 쉬셨어요. 그러게 엄마가 걱정했잖니. 환경이 다르면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나 정말 충격이었어. 초면에 부모님 재산을 적으라니 그게 말이 돼? 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거겠지. 자기들 기준에선.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그 사람이 나를 안 지켜줬다는 거야. 오히려 나보고 예민하다고 했어.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이야. 지금 알게 된 게 다행이야.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에 남자친구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너무 하신 거 나도 알아.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우리 얘기 좀 하자. 나 지금 너희 집 앞에 있어. 나와줄래? 하지만 저는 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은 저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었어요. 돈으로 봤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면 함부로 대해도 되고 부잣집 딸이면 극진히 모셔야 한다는 생각. 그게 그들의 본심이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남자친구가 또다시 저희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대신 문 앞에 꽃다발과 편지를 놓고 갔더군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하신 거 나도 알아. 나도 그 자리에서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내가 정말 잘할게. 저는 편지를 천천히 찢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미안하다고요? 다시 시작하자고요? 아니요. 저는 그 사람과의 미래를 더 이상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자친구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이제 연락하지 말자. 서로 다른 세상 사람인 것 같아. 행복하길 바랄게. 그리고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모든 SNS에서도 글을 삭제했어요. 그렇게 2년간의 연애는 끝이 났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엄마가 조용히 제게 물었어요. 딸 괜찮아? 엄마, 나 괜찮아. 후회 안 해? 아니, 전혀. 오히려 지금 알게 된 게 다행이야.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더 큰일 났을 거야.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저는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홀가분해서였어요. 이제 저는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를 배경으로 판단하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차단했더니 이메일로 연락이 왔고 이메일을 막았더니 아예 저희 회사 앞에 나타났어요. 어느 날 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퇴근길이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나 여기서 기다린 지 3시간 됐어. 그는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손에는 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이미 끝났잖아.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우리 2년이나 만났잖아. 그게 그렇게 쉽게 끝날 수 있어? 인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날 하루가 전부를 바꿨어.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그날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오히려 당신 어머니 편을 들었지. 그게 전부라니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그 순간에 당황해서 그랬던 거야. 다음엔 절대 그러지 않을게. 다음이라는 건 없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어머니한테도 단단히 말했어. 다시는 그런 식으로 안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약속? 그 약속이 얼마나 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문제는 당신 어머니만이 아니야. 바로 당신이라고. 나? 당신은 그 순간 나를 보호해야 할 사람이었어. 그런데 당신은 방관만 하고 있었지. 아니, 오히려 가해자 편이었잖아. 남자친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저는 돌아서려고 했는데 그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야, 너 진짜 이러는 거야? 우리가 뭔데 이렇게 쉽게 끝내? 저는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우린 아무것도 아니었어. 적어도 당신한테 나는 그랬던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이제 그만 연락해. 제발 부탁이야. 당신도, 당신 가족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손에는 여전히 꽃다발을 든 채로 말이죠. 그날 이후로 그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끝난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었죠.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밥 먹었어? 아니, 아직. 엄마가 미역국 끓였어. 나와서 먹자. 식탁에 앉아 따뜻한 미역국을 먹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한 거 맞지? 그럼 당연하지. 우리 딸 정말 잘했어. 근데 가끔은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닌가 싶어.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건 냉정한 게 아니라 현명한 거야. 사랑도 중요하지만 존중이 없으면 사랑도 아무 의미 없어. 너는 존중받지 못했고, 그래서 떠난 거야. 그게 옳은 선택이야. 고마워, 엄마. 힘들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와. 엄마는 항상 네 편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격려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여행도 함께 다녔어요. 그 중에서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너 그거 알아? 그 오빠 요즘 완전 망했대. 뭐? 근무 자꾸 빼먹고 최근 들어서 태도가 불성실했다고 찍혔나 봐. 지방으로 발령 나서 대기 중이래.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원래 그 바닥도 경쟁 심하잖아. 근데 타이밍이 안 좋았나 봐. 요즘 완전히 무너졌다던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측은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다고 다시 돌아갈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잘 됐다. 그 집안이랑 결혼 안 한 거. 너 진짜 현명한 선택한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저는 회사 일에 집중하고 취미생활도 다시 시작했어요. 요가도 배우고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자주 다녔죠.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어떤 신혼부부를 봤습니다. 행복하게 웃으며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보니 예전 같았으면 부러웠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도 언젠가 진짜로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의 제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제 저는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주는 평온함 속에서 저는 진짜 저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여름이 다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출근 준비를 하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회사에서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고 성과도 좋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요가 수업을 듣거나 혼자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혼자 영화 보는 게 어색했는데 익숙해지니 오히려 편했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먹고 싶은 걸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이렇게 자유로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어느 주말에 친구들과 브런치 카페에서 만났어요. 야, 너 요즘 정말 좋아 보인다. 새로운 사람 만나? 아니, 그냥 혼자 지내고 있어. 진짜 외롭지 않아? 전혀, 오히려 지금이 제일 편해. 다른 친구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럽다. 나는 혼자 있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겠던데. 나도 예전엔 그랬어. 근데 지금은 달라.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친구들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너 보면서 우리도 배운다. 진짜로.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그가 생각났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하긴 했지만 연락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가끔 헤어진 것이 후회가 될까봐 걱정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요. 최근 회사에서 승진 제안도 받았고 새로운 취미로 사진을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카메라를 들고 서울 곳곳을 다니며 풍경을 담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강에서 노을을 찍고 있는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아가씨 혼자 사진 찍으러 다니세요. 네, 요즘 취미로 하고 있어요. 좋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하던데 아가씨는 당당하네요. 감사합니다.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럼요. 혼자 있을 줄 알아야 누군가와도 잘 지낼 수 있는 법이에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맞아요. 혼자 있을 줄 알아야 진짜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의존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제 삶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며 저는 웃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마음으로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사랑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입니다. 나를 지킬 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당신은 배경이나 재산이 아니라 당신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걸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